네, 이어서 대장동 개발은 특혜가 아닌 혁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세요. 이재명 캠프의 직능본부장이시기도 합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대장시구는 분당갑이고요. 예,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좀 많이 사업 구조도 아시고. 예, 제가 좀 뭐 현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대장동 개발이 특혜가 아니면 혁신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 이재명 후보께서 250만 원 찍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혁신적인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계에서 민간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자본주의 구조에서. 하지만 되도록이면 공공에서 민간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공공개발의 이익을 또 다른 곳에 주민의 복리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쓰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그러니까 혁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수가 잘 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2015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선택한 것이 베스트 초이스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250만 원으로 지을 때도 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현재 사업 구조로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거는 별개 문제고 현재 사업 구조로 봐서는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녹아 있고 과거에 특정 민간업체가 도시가동 구조를 깬 아주 모범적이고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행정적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화동인 4호의 대표이면서 1천억 배당을 받아간 남모 변호사가 옛날 이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된 전력이 있죠. 신영수 전 국회의원 동생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죠. 이런 분이 1천억 배당을 받아가는 게 혁신 개발입니까? 그거는 뭐 사후에 밝혀진 건데요. 그 당시 2015년 그러니까 당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죠. 250만 원도 나중에 사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밝혀지겠죠? 저는 그 2015년 당시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대장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지금은 판교가 워낙 뜨다 보니까 뭐 판교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형 그 철탑이 2개나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서판계하고 연결된 길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920억을 추가 확보해서 터널을 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결과적으로 판교 도시가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논의가 저는 일단은 있는 것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2015년 시각으로 그 당시 대장동 사업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잠깐만요. 근데 왜 이재명 후보께서는 앞으로 개발 방식을 바꿔가지고 100% 공공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00%는 어제 표현이라고 보고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 얘기 환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윤창현 의원님이 이제 제기한 의혹이 큰 틀에서 2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스크 벗고 하셔야 됩니다. 예, 깜깜해서요. 핵심 중 요인 중 하나는 뭐냐면 수천억 원의 이익,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대장동 주민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인데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 많이 돌아갔다 이렇게 의혹을 주장하시거든요. 거기에 반론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도안이면 뭐고 그리고 이제 이게 평당 얼마 정도만 가격이 올라가도 수만 평의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그 금액은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고 망하고 소위 쪽박을 차고 가문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국민적 정서에 기댄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뭐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LH도 사업이 A 사업장에서 번 돈을 임대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이득이 나지 않으면 또 어느 누가 이런 개발 사업이 뛰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나야 되겠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당시에는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LH가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신영수 전 의원을 비롯한 동생 그리고 아까 말한 그분들이 모여갖고 민영 개발로 로비를 시도를 했다가 들통이 나서 구속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0년도에 LH가 공영 개발 포기 선언을 해요. 근데 그 해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면서 다시 대장동을 이제 조망을 하게 돼서 결국 2015년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결심을 내리고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고 그 사업자 공모에 하나금융 컨소시엄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사업자가 된 게 아니고요. 예.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그 민간 사업자로 낙찰이 됩니다. 그 안에 AMC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공영개발을 하려다가 하면 왜 100% 공영개발 안 했냐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공영개발 하려는데 그 사업비가 한 1.5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0%에다가 한 주 정도를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민간 개발 그때 당시로서는 저는 잘한 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창현 의원님 또 하나의 핵심 예. 의혹 중에 하나가 예. 그 SK증권을 통해 특정 금융 신탁을 하신 7명 금전 신탁 7명이 좀 이렇게 위장됐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혹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부분은 그건 이제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예. 특정 목적에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맡기냐? 그리고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뭐냐면은 위험의 전이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맡긴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올고 채권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특정 금융 신탁에 신탁 가입을 하게 되면 위험 전이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PF를 할 때 이런 시행사 지분이 대부분 담보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특정 금전 신탁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담보를 설정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깨끗해지는 거죠. 증권사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이 편해진 거고. 그리고 특정금 신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고 장점이 있는 제도로 이미 자리에 잡힌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현 교수님도 경제과 교수님이신데 그 상품의 특색이 그렇게 갖춰져서 들어온 것이고요. 그 특정 금전 신탁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그건 아마 사후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선생님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사후에 들어보니까 금융기관의 외피를 쓴 구한국당의 토건 이런 세력이었다. 그게 아까 말한 남모 변호사가 이제 신영수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간 개발을 LH에다 강요한 그리고 LH한테 포기를 하게끔 종용한 그분들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천화동의 1호 주주가 그 화천대유의 주주인 언론이 주신 김모 씨죠. 2호는 김모 씨의 부인이고요. 3호는 김모 씨의 누나고요. 4호가 남모 변호사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회계사, 조모사,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사실상 이걸 딱 보면 이게 한통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예, 2015.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그 자기들이 해도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도 그 당시에 트위터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수익이 확실하다라고 올렸거든요. 리스크가 없다라는 트윗을 올렸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확실한 돈이 2015년이 많이 나오면 이재명 지사가 왜 공영 개발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민간 개발하기 놔두고 나쁜 짓 하죠. 그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수용의 문제가 걸리거든요. 민간 개발하다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 걸리지 못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하려다가 못한 것을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고속도로를 깔아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토지 수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 민간 개발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28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땅을 갖다 280만 원을 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뭐 의혹이 있거나 뭐 있으면 예.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우리 이재명 후보도 수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물증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사 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그 디자인한 게 유동규 씨잖아.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그걸 단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 어디 가셨어요? 저도 모르죠. 연락 안 되세요? 저도 그분을 하고는 꽤 됐죠. 우리 같은 분당이 저기 있으니까. 아니 뭐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좀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한 건데 잘 여러분들 자세히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을 한 40일 정도의 공모 기간을 거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40일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라. 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그다음에 KB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등등 해서 응모를 한 거예요. 예. 그 안에 또 화천대유라는 실질적인 실무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금융 컨소시엄의 책임과 권한과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것이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걔가 누구랑 그걸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고 공모를 하고 이 모든 그림들을 한 게 그 개발공사의 그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씨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그거는 뭐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실 자체를 어디서 그렇게 확정하실 수는 없는 게 아니 이분은 작가님 그렇게 확정하실 수는 없죠. 이분이 사실 50.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에 근무하신 분이 이제 관련해서 어떤 총괄적인 기획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진 작가님 추정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잠깐만요. 작전을 짰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데서 그러면 이 사업을 몰랐다? 하나금융에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민관 개발인데 결국은 관주도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인허가도 관여하는 거고 지주사업도 관여하는 거, 지주작업도 관여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유동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금융에서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성현 소장님 먼저 반론하시고. 예, 일단 그 하나금융에서 시행사를 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뭐 유동규라는 분이 이재명 시장과 뭐 이렇게 교감하에서 하나은행이 뭐 이렇게 들어와라 이걸 짰다고 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추측이시고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짠 저도 말을 좀 할까요? 우선주가 뭐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도 잠깐 해도 나머지 될까요? 7%인데 이걸 우선 배당주하고 그다음에 7%를 갖다가 나중에 배당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누가 짰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금융기관에 싸고 있어요. 하나금융에서 짠 거죠. 그거를 물어보세요. 은행권에. 그거를 은행 실무자 PF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말이 했을 안 때 돼요? 유동규 씨는 건 뭐 했습니까?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진 작가님 잠시만요. 이재명 지사가 2015년에 그렇게 민간사업자 공모하기 전에 공영개발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비가 막대한 거예요. 1조 5천 이상 들어가고 또 경험도 없고 조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은행은 수수료 수익과 확정 이자 수입에만 기준으로 기업을 경영을 한 거예요. 투자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입니다.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이제 약간씩 이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로서 지분 참여를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보통주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우선주는 무결국 우선주도 있고 뭐 어결권 우선주도 있습니다. 그런 확정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우선주라는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남은 아까 말했잖아요. 2015년에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고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확정 배당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결합 방식으로 우리 성남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공원이 없는 본시가지 공원 하나 지어주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2,700억. 그리고 임대 아파트 1,800억. 그리고 나중에 턴을 해서 920억 합쳐서 5,500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예. 그런 구조를 짰는데 확정 배당을 간 거죠. 은행은 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확정 배당을 요구할 만한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조건이 그거였고. 그래서 은행은 뭐냐? 투자 금액의 연 25% 정도의 이자만 달라. 그리고 자기들 수수료 달라.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투자하는 사람의 스타일로 보면 우리 그 은행들은 완전 위험 회평이 된 거죠. 확정 이자에다가 수수료.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위험 중립형이 된 거죠. 확정적인 배당을 받아. 시행사는 뭐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추구형의 형태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물어보세요. 은행권의 PF 담당자들 다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러한 사업 구조로 PF라든지 민간 사업자 입찰에 응한 거예요. 하이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리스크가 없잖아요, 지금. 지주 작업은 성남시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인허가는 성남시에서 다 내주고 그다음에 판교 밑에 있는 땅이거든요. 분양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무슨 리스크를 줬다가 무슨 그게 하이 리스크라고 이런 하이 리턴을 가져가게 사업을 짰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요. 일단 2003년에 LH가 처음에 베버리 힐스 만든다고 시작했을 때 그렇고 2008년에 그렇고 2010년에 그렇고 LH가 두 차례 넘게 자체 개발을 하다가 뭐 땅값이 오르고 이러는 저런 등의 이유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LH도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이 안 됐던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PF 구성을 하면서 하나은행도 자기들 돈을 태워서 이자를 벌든 뭘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사를 고르는 게 이제 PF에서의 하나은행의 가장 큰 역할인데 결국 놓고 보면 이 김만배 씨 이 사람 성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은행
금융지주 회장도 성대 출신이고 하나은행 장도 성대 출신이고 그리고 여기에 민정수석을 거쳐서 나왔던 곽상도 의원, 그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변호사가 됐지만 검사 출신의 성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 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시행을 가장 스무스하게 하고 성남시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까지 다 잘 아우를 수 있는 시행사를 하나은행이 골라서 들어온 것의 책임을 이제 와서 갑자기 이재명 시장한테 묻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자, 유동규 씨가 지금 잠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성남시 개발공사 그때 직무대리였단 말이지. 이 모든 사업에서 관 쪽을 대변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해명하면 되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 갔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해명을 하려면 일단 이분을 내세워서 사업 설명을 설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하고 연락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그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연락이 안 되는데 캠프에서 연락이 됩니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축소성 보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죠. 언젠가는. 언론에서 이분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음성으로 나오는데 그거 내가 들었는데 이거 더 이상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바뀌었거든요.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을 불러서 앞세워가지고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 할 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의 특혜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게 인허가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될 수 없는 사업이었고, 둘째로 토지 매입도 원래 시세가 한 500만 원 넘는 한 6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200만 원 중반대로 매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가 미리 적용되는 지주들의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법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해서 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진 작가님 얘기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 현장에 가보면 온갖 컨테이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A 시행사, B 시행사 갖은 이런 회사들이 와서 지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력도 있고, 때로는 뭐 시위도 하고, 때로는 뭐 철거반도 동원하고. 그게 아직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절차대로 따르면 당연히 성남시가 관여된 사업이니까 금방 인허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주 작업이 편하겠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낫겠죠. 낫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다 그러면 PF가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PF가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30개 금융기관 중에서 오파를 냈는데 10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위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동산 시행 개발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그렇게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지주 작업, 그다음 민원 처리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만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초기 비용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PF 할 때도 또 이런 AMC 회사가 연내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AMC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공모 당시에 3개의 콘소시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이제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윤창현 의원 말은 AMC 자산관리 이제 그 공모 내용에 자산관리가 있으면 20점 가산점이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아니, 가산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에 20점이 배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2개 콘소시엄은 자산관리 AMC를 내지 않았다. 이제 이 하나금융 콘소시엄만 화천대유를 공모 일주일 전에 만들어서 그 콘소시엄에 화천대유 그 AMC가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AMC는 원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AMC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법인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이고 그 구성원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대주주만 바뀌는 그런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점 배점이 있었지만 설립을 안 하더라도 사업 계획과 향후 목표만 제시를 하면 점수를 주게끔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는 며칠 만에 한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한 40일 정도 공부를 한 걸 알고 있어요. 충분히 설립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 거, 기회도 많은 거고 다 모두의 기회가 다 공장에 주어진 거죠. 그 유동규 씨가 그 캠프에서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캠프요?
지금 이재명 캠프요. 전혀 저는 못 근데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일하고 있지 않다,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 근거는 뭡니까? 지금 등장하는 인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시작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신영수의 동생, 그다음에 그분들 같이 사업했던 아까 뭐 사호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그리고 대주주의 고등학교 선배인 원유철 의원 원내대표 지냈죠. 모든 부분들이 다 그 한국당 출신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과 현직 국회의원과 그분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요. 저희 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현재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외피를 쓴 구기득권 세력이 부활을 했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조금 후회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지사랑 없는 것을 막 엮어내고 일부 언론의 추수성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알겠습니다. 또 그것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고 국정조사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혀 그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팩트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뭐 유모 씨 자꾸 얘기하는데 유모 씨가 관여됐다는 확인이 알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